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후 3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제발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망국적 폐악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내란몰이 세력들은 이런 몇 시간 계엄,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늘 판결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줄곧 부인해온 내란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하느냐입니다. 정 변호사님, 결과를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신다면요? 글쎄요, 이제 법리적인 판단이 관건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내란죄는 우리나라가 규정한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형법을 보면은 국헌문란이라고 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폭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국헌문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형법 자체가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에다가 추가로 폭동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이 될 것인가. 그런데 지난 12.3 계엄 관련해 가지고 아직 대법원 판례까지는 없지만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른바 그 위로부터의 쿠데타라고 한 개념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폭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규현 부장판사도 판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는데도 위법한 수사를 해왔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송 대변인,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좀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설령 그러한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건 자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이 될 수 있는지 보면은 공수처법상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명문에 규정이 있지요. 그리고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보면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논리 구조로 바로 지난달 16일에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 35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유죄 판결할 때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는 판단을 정면으로 이미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판결 선고를 하는 지규현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작년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기 때문에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의 사유로 든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10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특검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그동안 20만 쪽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설령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네, 유사한 사례 이전 판결을 봤을 때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가 높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도 주목이 됩니다. 앞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조 변호사님 어느 정도로 선고가 될까요? 다른 고려 사항이 없다면 사형 선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다른 고려 사항은 1심 구형 이후에 계속 나왔던 것처럼 실질적 집행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 이후에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래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있죠. 이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고 분석하는 분도 있는데 특검이 구형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사법부의 판단은 법적으로
범죄에 상응하는 적합한 판단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범죄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판결을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께 부여하는 것인데 단지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형이 사형이고 감경 사유가 있을 때 혹시라도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내란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마지막 그 선고 구형 과정에서 최후 변론에서도 자기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감경의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까지 네. 고려하면 사형 선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하려면은 그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매우 분명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법원이 사형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 정확히 만 10년 전 2016년 2월 19일입니다. 당시 고성군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일명 임병장 사건에서 사형 선고를 하고 그 뒤 10년간 대법원에 사형 확정 판결이 없습니다. 심지어 2019년에 충남 계룡시에서 강도 살인을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기수가 2021년에 공주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를 추가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기수한테 또 무기를 선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사형 선고를 했는데 그 사건에서조차도 2023년에 대법원은 사형은 과하다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네. 이런 대법원의 경향에 비춰보면은 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 변호사님, 그런데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면은 국회가 이 계엄을 빠르게 해제를 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감경 사유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전혀 그 고려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사실 개변이죠. 그 실제 지금 공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 대부분 이제 진술이라든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비화폰 통화 내역 등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내란의 성공을 철저하게 목적하에 실행을 한 것이고요. 실제 국회에 투입됐던 군사령관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국회를 무력화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함으로써 내란의 완성을 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형 계엄 또 계몽령의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미 나와 있는 증거에 의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오늘 재판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이 법원 출입구를 하나 빼고 지금 거의 다 막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는데 이 앞에 충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면 추석, 설날이면 설날 이렇게 이제 윤 어게인을 이른바 이제 자극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윤 어게인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선거 관련해서 중형은 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선거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집회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한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집회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맞대응으로 진보단체 쪽에서도 집회 예고 시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거리상은 조금 멀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약간 좀 과열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이 집회를 지금 신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돌 위험이 있고 실제로 윤어게인 쪽에서는 예전에 서부지법 폭동도 한번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경찰에서 이번 시위가 폭동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 선고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내실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 수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절연 관련된 포함. 구체적인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대표께서 지금 발언의 수위와 내용을 계속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국민의힘 당내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에게 전륜 선언을 하라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 대표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절연보다 중요한 게 전환이라고 했는데요. 조 변호사님 이거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을 위해서 전환적 메시지를 내겠다.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입장을 내겠다는 건데 그 전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적립입니다. 당연히 절연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못하겠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그냥 이제 당명을 바꾼다는 거나 그 정도의 어떤 입장을 내겠다는 건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논쟁을 계속 벌여왔습니다. 여야 반응 먼저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 당대표도 집을 6채나 소유하고 있고 투기꾼 좋아하는 말만 쏙쏙 골라 계신데 결국은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는데 당의 운명을 건 거 아니냐. 다주택자를 마귀, 악마로 몰아붙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모든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며 꼬리를 내린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와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 대변인,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전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장동혁 대표를 보고 정치를 하면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대통령이 SNS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도 엄연히 재화이고 상품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결국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야지만은 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SNS로 정치적 재미를 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129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6만 호 공급을 한다고 했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부동산 공급 대책의 재탕, 즉 다시 말해서 5년 반 동안 실행되지 못한 것들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 과천의 경마공원을 옮기고 그 경마장 부지와 방첩사 부지를 묶어서 9,800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네. 이번 주 일요일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그 경마장 새로 옮기는 곳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빨라야 2030년에 착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32년쯤에 경마장을 다 짓고 옮기고 나면은 언제 과천에 착공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본질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를 연일 공급해서 매물이 나오도록 쥐어짜도 그건 일시적으로 불과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SNS 논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특혜를 회수하겠다면서 규제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여 대변인님, 보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다주택자가 수십 명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정당한 다주택자이고 뭐가 바람직하지 않은 건지 이게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당내에서 기준을 조금 정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또 얼마 전에 SNS에서 밝히셨듯이, 그러니까 투기성 다주택자가 주택 시장을 교란한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시골집이나 아니면은 그 인구 소멸 지역의 뭐 주택들 그리고 그 실거주용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네.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이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이제 꼭 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임대사업자 관련해서도 다주택을 약간 줄이려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저는 뭐 이재명 정부의 이 부동산 신규 공급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규 물량 같은 경우에는 뭐 예컨대 이제 아파트 지을 때 보통 3, 4년 이상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실수요자들한테는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주택자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의 아파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즉시 공급이 가능하고 또 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급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주택 시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신규 아파트 주택보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쏟아내면 이게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뜻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SNS 관련해서 계속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 주택시장의 정상화, 비정상적인 이 투기성 이 수요를 막기 위한 노력을 조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더니 말을 바꾼다는 취지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인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조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악마한 적 없죠. 다주택자 악마는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여러 채 집을 갖고 있고 실거주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에 의해서 계속 어떤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 정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국회가 입법으로서 계속 보완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죠. 네. 4년의 기간을 준 것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안에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이 법률에 의해서 5월 9일 날 종료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시키겠다는 겁니다. 당연한 조치인 거고요. 이걸 예상 못하고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건 다주택자들의 어떤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후에도 다주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손해를 감수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일관되게 이 메시지였고요. 그 이전에 농가주택이라든가 시골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그런 다주택은 다주택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히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나 지금 SNS 메시지에는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여권이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 6채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적극 해명을 했는데 뭐 2채는 지분 상속이고 노무가 실거주 중인 것, 그리고 본인이 실거주 중인 것 모두 보유성이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송 대변인님, 그러면 여권이 약간 비판하고 있는 다주택자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장동혁 대표의 설명을 들으면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장동혁 대표가 집을 매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을 공격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7년 8월에 당시 김수현 수석이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내년 4월, 그러니까 2018년 4월까지 집을 팔라는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네. 실제 통계를 보면은 2018년 4월 이후로도 다주택자가 전체 주택 보유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2019년에 피크를 찍거든요. 반면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작된 2022년에는 전체 주택 소유자 중에서 다주택자의 비율은 14.9%였는데 이 비율이 2024년에도 14.9%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택시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과연 다주택자 때문인가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좀 따져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집이 6채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직관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이 당대표가 집이 6채라고 하는 반박 메시지에 묻혀서 힘이 잘 실리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야당 대표의 지위나 국회의원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집을 매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여줄 때 국민들께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고 더 힘이 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당은 장 대표의 주택 6채를, 야당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겨냥하면서 이 여야 간 부동산 공방 확전되는 모양새입니다. 송 변호사님, 이게 실제로 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다주택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투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그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분당 집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했던 거잖아요. 투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니란 말이죠. 장동혁 대표 집이 6채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일이 봤더니 강남 3구는커녕 이른바 마용성에도 집 한 채 없어요. 보니까 구로동에 자기가 사는 집이 있고요. 보령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그건 지역구니까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경상남도 진주에 있고 안양에 있는데 이거는 장인 장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그 상속받은 그러한 집, 그 아파트이고 그다음에 대천에 그 부모님이 사시는 그 단독주택이 있고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다음에 여의도에 조그마한 오피스텔 하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다라고 하면 실거주이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거다. 더군다나 뭐 안양 아파트인가 거기는 그 처가 식구들하고 같이 상속받은 거라 지분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 사위가 그 정치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분 때문에 다른
그 처가 식구들까지 그 집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든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조그맣게라도 집 한 채는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장동혁 대표가 집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도 시세 차익을 얻을 만한 집은 하나도 없고 시세 차익이 없는데 무슨 양도세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쓸데없는 공허한 싸움을 하지 마시고 진짜 그 우리나라 집값을 바로잡기 위해서 좀 건전한 그러한 그 디베이트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복역 중인 이 최순실 씨가 자신이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인데 정 변호사님, 이거 왜 자꾸 이렇게 태블릿 PC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 좀 무모한 소송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손해배상 청구인데 그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거든요. 이런 소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왜 어렵냐면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고 손해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웬만해선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침해됐다라고 하는 권리가 뭐 인격권, 방어권, 더군다나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도 있었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오히려 이런 소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최순실 씨가 뭐 상대방에 대한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소송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 사기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구속 수감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송 대표님, 이게 정 씨가 무슨 일을 벌여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정유라 씨가 개명을 해서 지금은 정유연 씨죠. 그렇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8월, 9월경에 어머니 최서원 씨의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병원비 등등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경에 7천만 원 사기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유연 씨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수사경찰서에 의해서 설 연휴 직전에 체포되어서 지금 교도소로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 보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7천만 원 부분 외에 6억 9,800만 원의 금전 차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해서 현재까지 수사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지가 벌써 10달이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이르기까지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을 해서 발생한 현재 수사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